자, 고2 모의고사 보도록 합시다. 고2 모의고사.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 해당 고2 11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 의미가 있어. 왜냐면 이제 고3은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모의고사가 없어. 그러면 고2한테 내가 앞으로 어떤 수능에 이제 지향점을 줄 건지 은근히 가이드라인을 하는 부분이라서 너네가 고2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볼 수 있다면 고1도 같이 봐. 그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1, 2등급 친구들 있어.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아니면 좀 어려운 학교 가는 친구들은 1, 2, 3학년 모의고사를 한 번에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한 번에 본다는 게 뭐 1, 2, 3학년을 내가 몰아가지고 80분, 80분 이렇게 재라는 게 아니라 뭐 고1 거 80분 풀고 오답하고 그 다음 고2 거 80분 풀고 오답하고 고3 거 하루 만에 다 안 해도 좋아. 하루 만에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왜냐면 1, 2, 3학년 거를 다 보면 좋은 게 비슷한 내용이긴 하거든.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연계되는 게 보여.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살짝 보여서 내가 시간이 조금 있는 친구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네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워낙 잘해서 그냥 자네 사설로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이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런 방식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죠? 물론 선생님 학원에서 하는 거는 최소한의 것들을 주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최소한의 것들을 준다는 것은 학원 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문제집도 당연히 사야 되고, 다른 인강을 들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듣고, 알겠지? 공부할 양을 좀 늘리셔야 돼. 아예 안 하고 학원 것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학원 것마저도 허덕이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어, 실은 요 해당 반은 이제 고3 걸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학, 기본적인 거 먼저 얘기를 해줄게. 비문학, 합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있어. 요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고2에서는 합법과 작문이 1번부터 10번, 그리고 11번부터 15번 언어, 그 다음에 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 근데 고3 거부터는 여기 중에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껴들어가는 게, 이 비문학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독서라는 파트가 들어가. 독서는 맨 첫 번째 1번부터 3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맨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비문학,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요게 나오는 게 고3 모의고사 시험지라고 보면 돼. 고3 수능 시험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고1, 2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다가 고3 걸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이 와. 알겠지? 그러니까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면 고3 모의고사 하시면 되는데, 아마 세민이랑 여기는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 여기는 확실히 고3 걸로 이제 넘어가실 타이밍이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3 모의고사로 80분 재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알겠죠? 그래서 해당 고2 들어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 올리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합법과 작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면, 합법과 작문은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문제라도 틀린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선생님이 맨날 피드백할 때 써주는데, 하이. 없어? 잠깐만. 다른 거 없네. 모의고사지 갖고 왔어? 아야, 말해줘. 안 갖고 왔을 거 같았어.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일치 문제거든. 내가 여기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 물론 우리 반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한 문제라도 틀렸다. 무조건 지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거거든. 무조건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요 2학년 거는 조금 덜하긴 한데, 올해 1학년 고1 모의고사를 선생님은 풀이를 했으니까 설명을 같이 껴서 해줄게. 고1 모의고사에서는 화법과 작문에 과학 지문이 들어갔어. 그리고 그림도 들어갔어. 쌤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그냥.
왜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너네가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화작은 그 눈이 동그래질 필요 없어. 너네가 수능 특강 합법과 작문 이런 거 사거나 실제 고3 모의고사 딱 올라가 보거나 화작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조금 하다가 엄매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화작이 생각보다 요즘은 난이도를 계속 올리고 있어. 올리고 있어. 그리고 경고장을 이렇게 모의고사에 해주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화작을 할까라고 흔들리는 친구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엄매 그대로 가셔야 돼. 화작했다가 올해 수능 거의 망했어요. 화작했던 친구들. 엄매하다가 화작으로 선택 바꿨던 친구들은 다 망했어. 내가 엄매 문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5문제 다 틀린다 생각하더라도 엄매를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귀엽고 나는 문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그 5문제 때문에 바보같이 화작을 선택했다. 시간 부족하고 화작을 또 완벽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이 화작에서 시간 다 써가지고 문학 비문학에서도 마이너스 먹고 이렇게 돼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매를 무조건 선택하는 게 맞아.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는 얘들아 지금 친구들한테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세빈이, 강의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를 5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5분? 이게 좀 벅차다 하면 10분. 그러니까 내가 문법이 정말 탄탄하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왜냐하면 실제 수능 모의고사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실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실전 수능이 아니라 일반 모의고사 때는, 그러니까 좀 사담이 길어지긴 하는데, 일반 모의고사 때는 애들들이 고3, 올해 수능 본 고3 형아들 있지? 이 형아들이 일반 모의고사는 되게 잘 나와. 학원 모의고사도 되게 잘 나와. 1, 2등급 그냥 나와. 무조건 나와. 한수를 줘도 무조건 계속 1등급이 나오거든. 근데 육모, 부모, 수능만 망했던 형 케이스를 말해줄게. 망했지만 1등급이긴 해. 왜냐면 대학은 100분위로 가거든. 100분율로 가기 때문에 100분율로 가는데 어 굉장히 우리 연습할 때랑 일반 모의고사 볼 때 그리고 포고다 보니까 이게 덕후나 이런 학교 자체에서도 사설 모의고사를 보거든. 거기도 약간 쉬워. 자기 딴에는. 그래서 발로 대충 다다다닥 풀어. 다다닥 풀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전혀 못 느끼는데 그리고 대충대충 감으로 잘 풀어.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모, 부모, 수능은 되게 중요하단 말을 많이 듣잖아. 걔는 그때는 꼼꼼히 보는 거야. 원래부터 꼼꼼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만 또 꼼꼼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엄매를 막 2분, 3분 만에 풀어야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냥 엄매는 혹시 몰라서 5분 만에 푸는 연습을 엄청 시켜서 그나마 이제 이번 수능에서는 그나마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평소보다 100분율이 그러니까 그 친구보다 평소에 모의고사가 안 나왔던 친구가 90점이 나왔거든. 그 친구가 100분율이 100이 나왔어. 그러니까 90점이 이번에 100분율 100이더라고. 100분율 100이면 1%야. 상위 1%. 알겠지? 그렇게 나오더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카이스트랑 의대를 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국어가 한 90, 100분율이 한 98 정도? 이 정도 나오긴 했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100분율 100 나오는 친구는 재수를 선택했어. 뭔가 전략을 좀 짜시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능 정시 비율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입시 얘기고 이제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고 자 바로 여기로 11번 15번은 문법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너네가 익숙해져야 되는 요소가 얘야 16번부터 21번 그러니까 예전 모의고사는 가 지문 하나 나오고 그냥 이렇게 쭉 근데 요즘은 가나 지문 두 지문이 꼭 나오거든. 두 지문을 연장했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는 당연히 좀 길어질 것이고 그 한 지문에 딸린 문제의 양도 늘어나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지문 22번부터 25번 지문은 한 지문에 하나, 둘, 셋, 넷 문제 정도밖에 없고 여기 지문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정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해당 지문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맞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해당 지문이. 근데 한 지문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2분 이상을 쓰면 망한 거야.
그래, 내가 딴 데서 시간을 아낄 거야. 그러면 15분을 넘기면 안 돼. 적어도. 안 그러면 진짜 일반적으로 내가 진짜 미친 듯이 한 지문을 3분 안에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물론 내가 요 안에서 가감해서 조금씩 빼서 더 추가할래요. 이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지문부터 우리가 먼저 조금 보도록 할게. 선생님은 너네한테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문제 자체 해설은 개별적으로 해줄 거야. 왜냐면 이 문제를 거의 대부분 실은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면 문제를 잘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글을 읽는 습관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이 요즘 어떻게 구성되는지 평가원이 도대체 어떻게 지향점을 주는지를 좀 해설을 했으면 좋겠거든, 너네가. 그럼 일단 봐봐. 고전적 기술 철학은 개설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 잘 읽는 방법. 이런 거 있지. 이거 비교하는 거잖아. 뭐뭐보다는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는 거는 날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모의고사 푼 친구들도 맞았다 하더라도 빠르게 푸는 것들 한 번 더 고민해봐.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 것들을 고민해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얘들아 뇌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서 뭐뭐와 달리, 뭐뭐와 보다 이런 것들은 다 날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고전적 기술 철학이 무엇인지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딱 끊어지는 게 한 문장이거든. 자, 강야 여기까지 안에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치. 자, 그럼 포괄적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라는 거는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야. 이거에다가 이거 현대 기술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이래. 두 가지 기능점에 보는 거죠. 고전적 기술 철학이라는 게. 자, 그러면 뭐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엘릴이 나와. 그러면 엘릴에 대한 설명이 밑에서 당연히 나오겠지. 너네가 엘릴을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은 뭘 몰라? 당연히 모르는 걸 낼 거야. 너네한테 아는 걸 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엘리는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얘들아 뭔가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대. 아, 기술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 기술 사회, 지배. 요거를 봤구나.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인데, 도구적 기술론이 뭔지 모르잖아. 당연히 설명이 뒤에서 나오죠. 그럼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이건 세무특계.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래. 아, 수단으로 보는 거구나. 자, 얘들아, 수단 자체 뜻이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이랑 같은 말인 거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하는 필요 없는 단어들은 그냥 넘겨짚고 그냥 필요한 단어만 빨리 뽑아서 해석해버려. 알겠죠? 안 그러면 문장이 길어져. 자, 그러면 이와 달리. 자, 그러면 기술론적 가치 중론. 여기에서 대비된다 했잖아. 아이고, 갑자기 흘러갔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내용은 자율적 기술론이야. 근데 그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도구적 기술론을 얘기를 넣어놨지. 요게 요즘 나오는 수능 유형이야. 원래 옛날에는 지문을 설명할 때 그냥 깔끔한 열거식이었거든. 어떤 순서냐면 특히 고1 것도 그랬고 자율적 기술론 설명 깔끔히 끝내고 그 다음에 도구적 기술론 깔끔히 이제 들어오고 요게 가장 쉬운 질문인데 요즘은 설명과 설명 사이에 뭔가 복잡한 걸 중간에 넣다가 뭘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A를 설명하다가 잠깐 C 갔다가 다시 A를 설명하다가 잠깐 B 갔다가 그리고 다시 A를 설명하다가 그러면 내가 A를 들었나? A와 C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단을 내가 이런 지문이 헷갈리거나 안 읽혀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요즘. 안 읽혀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전 읽었는데 뭐죠?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냐면 지문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다가 공책을 펼치고 펼치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설이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된다. 1문단 그러면 고전적 기술론, 기술 철학 이래놓고 기술 철학은 포괄적 기술 일반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을 비판했구나.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 너네가 작업을.
알겠지? 이거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너네가 이제 이거는 어떨 때 하면 되냐면 내가 이제 너네가 매산비나 혼자서 푸는 친구들 있을 거야. 안 푼다면 진짜 양심이 없는 거거든. 하고 있지? 아, 다른 것도 좋아. 매산비든 마더텅이든 뭔가 이제 기출로 쫙 묶어져 있는 거 있을 거야. 어차피 우리 학원에서는 사설을 하니까. 그러면 그 비문학을 내가 풀어보는데, 기출을 돌려보는데 두 문제 이상 틀려. 그럼 무조건 요 정리를 하시거나, 공책으로 요 정리를 하시거나, 요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는데 안 필요한 친구들도 있거든. 어느 정도 내가 해설의 영역에 조금 다가온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요렇게 동그라미 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는 연습만 해도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글을 놓고 이렇게 쭉 정독하라는 거야. 얘들아, 모든 일타 강사들이 다 얘기해. 사회의 일타 강사도 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독을 하라고 제발. 책을 펼쳐놓고 다른 게 필요 없다. 정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읽어야 될 파트, 안 읽어도 될 파트가 좀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정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드디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와. 자, 잠깐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 자, 얘들아,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조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대. 한번 보자. 엘린의 주장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 그럼 기술은 자율적인 것이다가 체크네. 그치? 자율이라는 게 당연히 통제와 다른 단어잖아. 그럼 필요한 문장만 빨리 뽑는 거야. 그럼 빨리 읽을 수 있어.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했죠. 뭐뭐 아니라. 이해됐어? 자, 그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면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연습을 해볼까 강의했어. 자, 여기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부분, 요 뒷부분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요약해봐. 강의. 아니, 제가 해볼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단어로 동그라미 쳤잖아.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될까? 너무 어려우면 주어 서술어 단위로만 봐도 돼. 그럼 기술은 움직임으로까지만 했을 때 효율성이 기준인 거잖아. 그 단어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기술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게 발달된다라는 거는 뭘? 기준점인 효율성을 바탕으로 되는구나. 그럼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거든? 뭐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문장을 하면 돼. 깔끔하지? 근데 이 문장을 늘리는 거야. 왜? 정보량이 많아 보이려고. 왜 그럴 것 같아? 그런 색깔이. 왜냐면 이게 수능은 애들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필요한 점들이 뭐냐? 요즘은 정보의 바다지. 정보량이 너무 방대하지. 그러면 정보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많은 정보도 너네가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찾아내서 활용하고 읽어내는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수능에서도 결국에는 수능은 얘들아 너네를 왜 시험을 봐? 대학교 나누는 거잖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집중점을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능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그럼 고난이도 거를 시켜도 잘하겠구나 싶어서 이쪽 높은 대학교로 가는 거고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에 맞는 수준의 학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정보를 요약하고 빠르게 읽는 것도 이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어를 읽으면 좀 잘 읽어질 거야. 잘 읽어질 거야. 왜냐면 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요소가 되고 싶잖아,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고 싶진 않잖아, 그치?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며, 그럼 얘들아, 새로운 정보는 이 효율성 똑같잖아, 지금. 효율성. 그럼 새로운 정보는 뒤에 있는 거네. 어떤 거? 자동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뭐야? 기술의 발달은 기준에 의해서 자동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한 문장이죠. 엄청 간단한 문장을 이따위로. 자, 그러면 이는 자율적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솔직히 말하면
자, 재윤아, 이해됐어? 자동적이고 불가역적이다란 말이? 효율성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거 뭔가 필연적이다? 효율성에서 자동적이다, 불가역적이다. 요건 해석을 잘하긴 했네. 그럼 거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즉 다시 그러므로 이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알겠지? 그러면 너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설이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어 하는 친구들은 뒷파트는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 해당 문장이 이해가 된 친구들은 그냥 술렁 넘어가도 상관없어. 예시나 이는 그러므로 즉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걸로 시간을 아끼고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된 친구는 다른 부분에서 내가 좀 약한 부분에서 시간을 더 쓰면 된다. 이해됐나요? 알겠지? 그래서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당연히 읽어야지. 겸손한 게 제일이야, 아이들아. 절대 멋있지 않아. 이게 바로바로 이해되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막 엄청 멋있는 건 아니야. 그냥 안 되면 읽으면 돼.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자,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의 자율성은 없대. 주체와 객체였던 관계가 역전됐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역전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인간이 기술한테 이렇게 뭘 시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이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는 거 느낌이 와? 기술에 의해서 인간은 자율성이 없다라는 말과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을 봐봐. 또 두 문장으로. 그럼 얘들아 국어를 정확하게 잘하는 시점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 얘 계속 같은 말 하는데요? 라고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 애들들이. 그럼 걔는 국어 확실히 잘할게. 비문학은 거기서 끝난 거야. 게임 끝. 알겠지? 자, 그러면 또한 엘릴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자,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까지 끊어볼게. 자, 플러스 하나를 더 얘기하네. 그치? 인간의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어떻게 된대? 일반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비판력을 상실하게 된대. 그러면 문제점 1, 문제점 2를 얘기해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될 거다? 인간 소외라는 결과가 나올 거다. 예상되는 결과.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떻게? 인정하는 것뿐이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문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봐. 선생님 말했지 이 지문이 막 안 어려웠어 이 지문. 근데도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 지문을 잘 해서 이게 아니라 다 뭐 전혀 처음 보는 지문 다른 지문이 나올 때도 너네가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 알겠지? 그거를 배워가야 돼. 자, 그럼 봐봐. 전체 내용이 자, 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 갑자기 내용이 요즘 나오는 수능이 이런 식이라는 거야. 고전적 기술 철학을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고전적 기술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거에 현대기술의 비판을 얘기를 하는데 고전적 기술 철학 조금 설명하고 바로 엘리루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갑자기 자율적 기술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더니 자율적 기술론을 쭉 설명하면 좋았는데 중간에 도구적 기술론을 세 줄을 잡아먹어. 그리고 기술은 자율적이다. 그리고 자율적이라서 자동적이고 불가역적이다. 라는 요 한 문장으로 하면 될 거를 굳이 세네 문장으로 또 잡아먹어.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기술은 자율적인 게 돼버리니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란 말이지. 그치? 근데 그거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하나, 둘, 셋, 세 지문으로 또 먹고 그거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결과치.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전적 기술 철학, 그러니까 자율적 기술론에 대한 설명이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점. 자, 선생님이 또 뭐 얘기하냐면 비문학은 문제점이 있어야지 문제를 낼 수 있어.
대부분의 비문학은 어떠냐면 문제를 항상 제기하거든. 근데 옛날 비문학, 좀 쉬운 비문학들은 서론에다가 보통 문제점을 제기를 해줘. 근데 얘들아 고1 거 봤거든? 내가 고1 거랑 비교하면서 볼게. 왜냐면 너네가 비교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고1, 고2, 고3 거를 한 번 해봐. 너네가 9월분 다치면 국어 한 번 해보지. 11월분은 고1, 고2, 고3 거 한 번 해보지. 난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앞으로의 수능이 다가올 것인가가 눈에 좀 더 잘 보여. 잘 보여. 자, 그럼 봐봐. 여기서도 이 지문을 볼 필요는 없는데 봐봐. 문제 제기가 점점점 더 밑으로 가 있어. 얘도. 1, 2, 3문단까지 가야지 문제 제기가 있어. 자, 선생님이 올해 수능을 진행을 했었잖아. 올해 수능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점점 더 밑으로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이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첫 번째 문단만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서론이 되게 길어질 수 있어. 그건 그럴 필요 없지. 처음부터 잘 봐야 돼. 처음부터 잘 봐야 돼. 대부분 망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서론을 대충 읽어. 영어 풀던 버릇이었는지 모르겠어. 영어를 뭐 앞부분은 이제 대충 읽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부분이 서론을 되게 대충 읽거든. 그래서 수능에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치사하게 그 일치 문제 찾을 때 있지. 막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숨겨놓냐? 맨 첫 번째 서론에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내가 선생님 저는 사회랑 과학기술 지문이 좀 약해요. 이런 친구들의 100이면 100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서론에 단어를 제대로 정리 안 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꼼꼼히 읽으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치환할 수 있게 단어별로 정리 잘 하셔야 돼. 이거 잘 못하는 친구들 실은 안타깝게 고전소설도 못해요. 고전소설도 사람 일을 맡겨서 치환하는 거 잘해야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국어를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 알겠죠? 알겠지? 알겠지? 누구를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마르크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고,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되니? 자, 또 갑자기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나오네? 갑자기? 자, 보자.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사회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대. 자, 그러면 1차원적 사회란 1차원적 사회를 모르니까 정의보자.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한대. 인간의 비판 능력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되는. 인간이 어떻게? 억압돼서 존속이라는 건 그 사회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그러면 억압이랑 통제랑 비슷한 단어들 묶이는 거 보이죠? 통제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 통제, 지배 이데올로기. 같은 말이구나. 즉, 봐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즉이 나온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를 되게 수준을 되게 낮게 봐.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계속 해줄 거야. 그러니까 위가 해석이 안 됐다고 계속 거기서 여러 번 읽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 그럴 필요 없어. 너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위에서는 좀 어렵게 이 정도 해설돼? 해석돼? 오케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밑에 더 해설을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쭉 읽어나가면 돼. 알겠죠? 쭉 읽어나가면 돼. 즉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까지 끊으세요. 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쉬울 때도 있어. 오히려 즉 예시 읽었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 중에 내가 여기까지 해서 오히려 이해가 됐는데 여기를 읽어서 헷갈려. 그렇다고 해서 요거 해석하려고 막 지지부진하게 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내가 해석 똑바로 하시면 돼요. 해석됐으면 마음 편하게 넘어가도 돼. 그리고 문제 풀 때 필요하다면 조금 더 그 부분 꼼꼼히 읽으면 되고. 그러면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체들에게까지 끊으세요.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기술이 산업과 제도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체라는 게 있대. 자, 앞부분은 일단 다 날리고 주체에게 뭐 했대?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게 됐대.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겠니? 이익을 제공해서 뭐 했다란 얘기일까? 통제했다란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누구겠어? 기술? 기술?
인간이겠지. 이해됐어? 기술이 여기 있네. 기술이부터 뭐야? 산업과 권력의 주체를 주도권이 있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고 기술이 인간에게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되게 치사하지. 인간에게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그따위로 안 해. 그렇게 안 해. 인간이란 단어를 이렇게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긴 문장이나 긴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연습만 해도 좋아질 텐데 생각보다 그걸 너네가 시간을 들여서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지? 그러면 이 지문 해설했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니네가 혼자서 다른 지문을 봤을 때 해설이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했더라? 나도 한번 혼자서 해석을 해볼까? 라고 하셔도 좋은 거야. 아니면 너네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 옆에다가 갖다 놓고 내가 이 지문을 좀 설명해볼게. 이러면서 끊어주면서 같이 읽어줘도 도움이 훨씬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의 인간은 그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되었대.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사회는 성장되면서 아까도 말했지 문제점 제기할 거라고. 기술은 오히려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러니까 봐봐 기술을 개발해서 스스로 해방되었는데 오히려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순서가 되었구나. 그래서 기술이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 그래서 이 비판적 사유를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1차원적 인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고. 그래서 얘는 또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네. 생각보다 얘들아 이게 어려워 보이긴 했어도 많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 지문을 정리해보니까 별다른 말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자, 그러면 얘들아 둘 다 결국에는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현대 기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엘린하고 누구? 마르쿠제다. 이렇게 보면 아주 총괄 정리 끝. 그렇죠? 자, 그러면 나지문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한 거 보도록 하자. 약한 친구가 있을 것 같더라고. 자, 그러면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어떻게 알아 했지, 강이야? 너네가 실제로 이걸 찾아야 돼. 를 그렇지, 째끼라고. 그러면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뭐야? 문학에도 많이 나오잖아. 보명아, 추상이 뭐야? 그게 뭐야? 자, 지은아? 추상이 뭐야? 구체적인 형태가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우린 다 추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술 일반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고민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추상적인 파트가 아니라 실제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대립되겠네. 그쵸? 그걸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고 믿은 철학자들은 끝나지 않았네.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으로의 전환. 자, 이거를 어떻게? 경험으로의 전환. 자, 그러면 이게 이꼴인 거겠죠? 같은 말인 거야.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경험으로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잠깐만. 자, 얘들아, 이어서 할게. 오겠지. 그러면 이들은 고전적 기술학자들이 기술을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 집착한 채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고 비판하였다까지 끊을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해했어. 실제기술 경험적 연구라는 수행을 그냥 경험으로의 전환이라는 명칭을 바꾼 거야. 그냥 명칭으로 묶어버린 거야. 이들은 고전적 기술학자들이 고전적 기술학자들은 뭐야? 여기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이거 무슨 내용이야? 가지문 내용인데요. 가지문 내용을 요약한 건데 얘들아 우리 지문을 읽다 보면 내가 지문을 잘 해석한 거는 이 부분은 뭐야? 그때 여기 앞에서 얘기한 거네 라고 느낌이라도 오면 나 지문 잘 읽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쓰다듬으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고 비판하였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이게 추가적인 내용이네. 얘네들이 얘기하는. 얘네들은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 누가? 고전적 애들이. 가지고 까는 거. 그렇지. 가지문 까는 내용이야. 거기에 대한 비판. 가에 대한 비판이야.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에 대한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의 사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얘네들은 이렇게 하기보단 이렇게 해줘야 돼. 이 개별 기술들의 과정들을 다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토대 위, 그러니까 개별 기술들을 다 하나씩 확인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학적 생각을 해야지. 니네들은 냅다 기술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그게 암흑상자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로 냅다 묶어버리고 그냥 겉에서만 대충 겉핥기로 확인이 가능한 거를 묶어가지고 다 잘못됐어라고 하니까 문제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경험으로서의 전하는 기술에 대한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까지 끊으세요. 자, 경험으로서의 전환이 무슨 말이었지?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라 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이지? 주상적으로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잖아. 같은 말인 거야. 자, 그러면 기술에 대한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서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규범적인 거. 그러면 서술적 접근 방식이 뭔지 모를 거니까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 있죠.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을 관찰할 거래. 그리고 관찰해서 기술이 가지는 특징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거래. 특징을 분석할 거래. 그걸 치중하는 거래. 특히 돈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감지내는 기술 그 자체 곧 현상적인 차원에서 기술의 역할에 주목되었대. 자, 돈 아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기술 그 자체, 그 현상적 차원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였대.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이라는 파트는 뭐겠어? 무슨 말이겠어? 경험적 근거겠죠. 감지한다는 게 뭔데? 일상에서 감지한다는 게 경험한다라는 거잖아. 되게 양아치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비문학을, 뭐야, 이 양아치들 단어를 이렇게 바꾸다니, 이런 시점이 되는 순간부터 너네는 비문학 진짜 잘하는구나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였대.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자 우리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계속 얘기하고 있던 파트야 얘들아. 이건 가에서도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 그냥 얘들아 기술의 영향만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는 가나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주제야. 자 이게 뭐야? 기술 철학이라고 얘들아. 지금 이게 기술 철학이라는 중심 소재를 그냥 기술 철학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인간과의 기술을 분석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가지문도 나지문도 이 얘기를 왜 하냐? 기술 철학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야. 쉽지? 자 그럼 그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험 관계, 해석 관계, 배경 관계로 설명을 했대. 먼저 자 체험 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다. 자 체험 관계가 뭐라고? 신체적 기능을 올려준대.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가 그렇군, 기술은 그렇군 하면서 그냥 바로 이해가 돼버려. 굳이 예시 있냐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읽으면 되지. 안경, 그치? 눈의 기능을 올려주잖아. 인간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당연하지. 안경을 통해서. 선생님도 렌즈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이 렌즈 또한 뭐야? 기술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해석관계는 해석관계의 동그라미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거래.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제공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현미경으로 미시 입자를 탐구하는 경우 전자현미경 속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도 예시긴 하잖아. 이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전자현미경 속에 보이는 것은 세계에 대한 관한 텍스트. 현미경은 작은 입자를 바라는 거고 이거는 세계에 대한 텍스트래. 야, 봐봐. 텍스트라고 말하니까 너네는 무조건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텍스트는 그냥 단순한 정보였던 거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그러니까 뭐야? 세계를 읽는 하나의 원자, 입자 이런 거를 내가 살펴보는 것 동안 이거는 텍스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은 이를 해석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석하면서 정보를 획득한다. 그게 해석 관계구나.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현미경이라는 건 우리한테 텍스트를 제공한다. 볼 수 있겠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경관계. 배경관계 동그라미.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보일러와 같이 기술이 인간에게 마치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래. 자, 기술이 자,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 보일러 덕택이죠. 그러면 기술이 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도록 만들어준 거잖아. 이게 배경관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갑자기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정보양을 주는 경우가 있어. 너네 고3 들어가잖아. 그럼 굉장히 자태로운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막 중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주장을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필요 정보를 완전 열거식으로 쭉 설명하다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메뉴에 놓고 설명을 막 말도 안 되게 정보를 막 필요 없는 정보를 막 주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주고 이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 규범적 접근 방식은 끊으세요. 자, 근데 왜 갑자기 규범적 접근 방식이 나왔었지? 자, 왜? 지금 서술적 접근 방식 설명한 거였거든. 됐나요? 서술적 접근 방식을 얘기를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거 갑자기 이거 추가적인 설명을 쭉 해준 거야. 솔직히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모의고사나 일반적인 지문들은 어떻게 나왔었어? 과거 너네가 기출 풀어보면 어떻게 나왔었지? 서술적 접근 방식을 설명을 딱 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규범적 접근 방식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술적 접근 방식과 규범적 접근 방식 설명 사이에 갑자기 무슨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중간에 넣어놓은 거죠. 너무 뜬금없이. 그러면 얘들아 정보가 너네는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갑자기 규범적 접근 방식은 왜 나오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건. 왜 나오지? 이 말 진짜 많이. 선생님 지문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지러워요. 라고 말하는 애들도 많아. 고3 거 하다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깔끔하게 읽힐 겁니다. 자,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야기하다라는 건 일으킨다라는 얘기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대.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게 바로 대안을 규범적 접근 방식이래. 규범적 접근 방식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고전적 기술 철학. 기술사의 문제 상황과 시간을 지적하면서도 이거 지적한 거 맞잖아. 지적하면서도 보았다. 맞잖아. 이거 가지문이잖아. 가지문이잖아. 그치? 자, 그럼 핀버그는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사회구성주의자들? 혹시 앞에 나왔나? 쭉 확인해볼까? 아직은 안 나왔네. 내려가셔도 되겠다. 그럼 새로 나온 거네.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였고, 그럼 봐봐. 역시 안 나왔으니까 따르면이라고 나오네. 자, 그러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이루어진 효율성과 같은 효율성 얘기는 뭐야? 또 가지문이야. 그러면 가와 달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구나. 전통적 철학주의자들, 뭐 기술 철학자들과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이상한 말로 끊어오는 거죠.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의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하나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용아 요약해보자. 그들은 사회구성주의자들입니다. 뭘로 보았대? 기술의 발달은? 얘네들의 기술의 발달은? 얘네들이 정의하는 기술의 발달은? 그렇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이다. 이것만 키워드 뽑으면 끝. 이 문장이. 그치?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의 변화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이 기술의 발달 방향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 얘들아 여기서 역설이란 단어 제발. 요즘 어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시 부활했어 얘들아. 근데 어휘 틀려. 근데 똑같은 2점이야. 나 때는 1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얘들아 너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맞춘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어휘 문제 틀려가지고 2점 깎여봐라. 백분율 내려가봐라. 엄청 억울할 거다. 자 그러면 엄청 억울할 거다. 여기서 역설이 무슨 뜻이지? 그렇지. 강하게 얘기하다. 알겠죠? 그러면 사회구성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데 자 주력하여 발달한 합의가 있다면 발견하였다면 코드를 민주주의 발견하여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살짝의 팁을 주자면 선생님은 기억력이 안 좋아. 그래서 너네도 나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지문 잘 안 읽긴 해요. 아니, 왜냐면 대부분 총 정리기도 하고 선생님은 오히려 서론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마지막 지문은 어차피 딱 여기까지가 내 한계점이야 딱 하고 문제를 막 풀다가 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문을 쓱 의심하면서 다시 봐. 그리고 보통은 마지막 지문은 앞에 있었던 지문들 있지? 요약 정리해주고 한계점이나 보완점이나 뭐 마지막 글쓴이의 생각 쓱 넣어놓거든. 그래서 그냥 요거는 문제 풀 때 그렇게 해도 웬만한 건 해결이 다 되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단 마지막 질문까지 안 읽는 거는 뭐가 어떨 때 가능하다? 위에서부터 잘 읽었을 때 얘들아. 아, 그거는 문제 풀다가 티가 나.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거. 왜냐면 찾다가 안 보이거든. 그리고 문제 풀다가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꼭 읽게 되겠지. 근데 내가 마지막 질문은 어차피 총정리이기 때문에 막 읽어도 잘 안 보일 거야. 너네들 풀 때. 잘 안 보일 거야. 내가 지문만 읽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읽는 거는 언제 하는 거다? 문제 다 풀고 다시 풀어볼 때 내가 지문이 좀 어려웠네. 이럴 때 다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는 거야. 오늘 한 친구 중에 모의고사에서 해온 걸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안 부족했어. 근데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낮은 거야. 약간 이게 우리 학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점수였어. 그래서 미쳤나?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막 자기 되게 억울한 거. 선생님 저는 국어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제 내가 걔한테 아예 피드백을 남긴 거.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 이 친구에 대한 피드백이 자자자자자자자자인거든. 자자자자자 피드백을 남겨줬는데 잔소리야. 잔소리야. 와. 실제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평소 공부하는 대로 단어 단위로 선생님이랑 하듯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모의고사에 푸는 거야. 그리고 더 문제는 뭐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해야 되는 게 맞지. 포인트는 시간이 안 부족했어. 말이 돼? 그러면 연필로 신용만 한 거지 절대 이 친구는 읽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일치문제, 비문학은 일치문제인데 당연히 다 틀리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흔적만 남기면 뭐 하냐고. 일치문제 다 틀리는데 제대로 안 보고 있지 않냐. 너는 읽기 자체가 문제다.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단순히 눈으로 보고 글자 그대로 읽는 연습 자체가 부족한 거라고. 그리고 그걸 자꾸 어떻게 하면 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실력은 오를 수 있는데 절대 점수는 안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실력과 실제 점수는 달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본인이 나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 이러는 거는 본인이 진짜 뭘 안 읽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진짜 안 읽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매년 느끼는 건데 올해 수능도 그렇고 국어를 2학년 때 보통 후반 때 진입한 친구들 중에 국어를 못했던 친구들이 항상 수능에서 대박 터져. 못했던 친구들이 항상 수능에서 대박 터지거든.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내가 미안하다 잘 안 보이지? 동훈아 미안하다. 너가 맨날 국어 못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카이스트 붙을 줄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근데 국어도 100분율 98 나왔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국어 못했어. 대박. 근데 국어는 내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아니야. 니네가 실전에서 잘 읽냐 안 읽냐인데 확실히 공부를 애초부터 잘했던 친구들은 수능을 다소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만큼 잘 안 나와. 왜냐면 내가 다른 애들 막 이렇게 잘하는 애들들 고3 거 뭔 차이지 하고 쭉 훑어봤거든. 피드백 한 것들. 다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애들들 있잖아. 사설 모의고사 볼 때 98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애들 다 뭐라고 썼냐면 건방지다, 겸손하지 못 이런 게 문제야. 뭐 니네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뭐 모의고사 날려버리고 뭐 그리고 모의고사 탓하고 겸손하지 않다, 문제다, 심각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막 얘기했어. 실제로 수능에서
그러니까 물론 1등급이 떴지만도 점수대가 본인이 만족하는 만큼 절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저 못하는데 어떡하냐? 저 열심히 할게요. 아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한 애들들은 진짜 백분율이 진짜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꼼꼼하고 주의 깊게 읽냐 안 읽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올해도 역시 증명했단다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걸 수도 있어 강야. 못하는 게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보루가 될 수도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인문 지문이기도 철학 지문이어서 특히 기술 철학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 선생님이 말했지. 수능은 어느 교수님이 무슨 과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설마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내실 거라고 생각하니? 사회과학 철학, 과학 철학 부분자들이 많으셔. 왜냐면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 철학 분야 분들이 교수님들이 꼭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술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오면 얼마나 정성 들여 했겠어 자기 분야한테. 잘 보셔야지. 이런 거 잘 보셔야지. 그치? 얼마나 정성 들여 했겠어. 잘 보셔야죠. 자, 공적변의 표명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비문학은 한 지문 해줬으니까 한번 너네가 다른 거는 연습을 좀 해봐. 알겠지? 다 해주면 의미가 없고 있는 거는 그러면 문학을 슬 보도록 할게. 자, 내가 얘기했다 하지 마. 자, 그럼 자, 박목월의 하단에서 얘들아 박목월 나온 거 있지? 아, 이거 봐. 11월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박목월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박목월 중요합니다. 우리 내신에서도 박목월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작품 뭐야? 학관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박목월 하면 31번. 그러니까 11페이지로 가면 돼. 얘들아 작가를 잘 보셔야 돼. 왜냐면 너네가 이 작품을 공부를 하면 좋지. 좋은데 이 작품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자, 그럼 박목월에 대한 정보 기억나는 거. 강이야? 기억나는 거. 아, 그런 거 말고. 우리 무슨 파가 있었어. 시읒자 맞아. 그렇지, 청록파. 청록파 시인. 선생님 그때 막 그 빈칸 쭉 뚫어가지고 있었던 그거 있잖아. 거기 있었잖아. 청록파 시인. 청록파 누구 있었지? 조지훈. 오 맞았어. 어떻게 조지훈, 박두진. 자, 근데 이 박두진은 좀 문제가 쉬우니까 상관이 없고 이 조지훈하고 박목월 수능 베스트 작품. 얘네 나왔다.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나왔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너네가 잘하고 싶으면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제 틀리는 친구들 있잖아. 요런 내가 요 문제 틀린다. 일단 내신 망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내신은 이런 유형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너네들이 실은 요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런 단어들 중에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 없을 거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유형은 내가 여기에서 무슨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찾는 거야. 왜 못 찾을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거야. 자, 그럼 나는 문제를 많이 풀기 싫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강의가 처음에 우리 학원 왔을 때처럼 저는 모의고사나 숙제하기 싫은데요? 했던 친구들과 같은 유형은 질문을 그대로 보고 무슨 표현법인지라도 찾아보고 쓰라고. 알겠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뭐뭐한 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 뭐지? 그렇지. 종결음이 반복을 얘들아. 우리가 머리 두자. 머리 두 허리 요 다리 각 중에 뭐 쓴다 했지? 가군. 같은 말이야. 다리 각자. 가군. 종결음이 반복하면 당연히 얘들아 반복은 무조건 운율이 생겨. 알겠죠? 갈바속을 간다. 젊은 시인과 함께 간호라면 나는 혼자였다. 우리 화자는 항상 등장했었다 했죠. 그래서 표면적인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보면 갈발속을 간다.
젊은 시인과 함께라는 거죠. 함께. 그러면 함께를 하는데, 엥? 이 어찌되는 상황이야? 바로 역설. 역설도 되겠죠? 그쵸? 상황이 뭔가 역설적이죠? 자, 그럼 얘들아, 역설의 뜻이 뭐야? 잘 생각해봐. 역설의 뜻이 뭐지? 얘는 무슨데요? 그 안에는 진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모순까지는 찾았어. 그럼 그 안에 진실이 뭔지 얘기를 해줘야겠네. 뭘까? 응? 뭐라고? 무슨 인생의 진리야, 자. 나아가 보는 시 인생의 진리? 뭐 비슷할 수 있겠다. 어떤 인생의 진리인데? 아니, 얘들아,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혼자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랑 같이 타. 너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니? 안 하지. 뭐 하는 거야? 소통이 단절된 거야.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시인과 함께 있는데 나는 혼자다. 그러니까 진짜 혼자라는 게 아니라 시인들 그 문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면 여자친구 못 사귀어. 우리가 진짜 매번 오빠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신랑 얘기합니다. 매번?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맨날이라는 게 우리는 수식어는 어떤 느낌이야? 약간의 과장도 쓰지만 그만큼 자주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혼자였다는 게 진짜 혼자라는 게 아니라 혼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러면 여자친구 못 사귀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갈바 속에서는 일수 동행을 잃기 마련이었다. 자, 그러면 성형 봐봐. 동행을 잃기 마련이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뭐야? 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나에서 갑자기 누구나라고 어떻게 됐어? 확장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 부르는 거야. 거형 이렇게 거의 그 지나가는 형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아무리 그를 불러도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행위야.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내면으로 부르고 그러면 이 그는 누굴까? 누굴까? 내가 지금 아까 시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내가 시인하고 같이 가고 있다며 얘가 바로 시적 상황이잖아. 그러면 시적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은 누구겠어?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는 게 당연히 젊은 시인이겠구나 생각해야지. 근데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이미 나는 갈대 안에 있었다. 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어석어석 흔들린다. 자, 봐봐. 여기서 너네가 힌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너네 방탈출 해봤니? 해봤구나. 요새 해봤는데, 나 탈출 못 해가지고. 힌트도 3번 다 썼는데, 그 주인장이 들어와가지고 풀어주더라고, 같이. 어릴 땐 나도 잘 풀었던 것 같은데 되게 멍청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 봐봐. 이런 거잖아. 방탈출 같은 거야. 시를 볼 때. 갈대 안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바람 부는 게 아닌데 흔들린대. 방탈출이 이런 느낌이야. 근데 고대 이집트의 비밀 그거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막 해석이 안 돼. 바람이 부는 게 아닌데 흔들린다잖아. 이거 어찌된 일인데 이게? 해석을 해봐. 바람이 불지 않는데 왜 흔들려? 지질인가? 너무 넘어갔고. 자, 보통 흔들린다라는 게 이 내면, 봐봐. 위에서 힌트가 있어. 나는 갈대 안에 있다 했잖아. 그러면 갈대가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는 거야? 내가 흔들리는 거. 그럼 나는 뭐야? 불안한 상태구나.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구나. 그럼 얘들아, 객관식 선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자연물을 통해 불안한 내 화자의 내면의 심리를 드러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많이 본 객관식 선지죠. 그쵸? 자, 그러면 갈리페는 갈리페 바람,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 자,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기슭에서 나를 부른대. 자, 이런 거 얘들아, 너네 별다른 거 아닌데 대구법 못 찾는 친구들 많더라고. 대구법은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인데 그 대구법 잘 찾는 방법은 요런 거야. 조사나 어미 이런 거 확인하면 편해. 알겠지? 자, 그럼 바람까지 꼭 안 꽂아도 되는데 뭐뭐에는 뭐뭐에만 해도 대구법 가능해요. 알겠죠?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기슭에서 나를 부른대. 하지만 이미 나는 응답할 수 없대. 자, 나의 젊은 시인이 지금
나를 드디어 부르지. 그치? 근데 나는 응답할 수 없대. 왜? 이미 소통이 다 끊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라는 건 뭐야?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방목을 어렵다고 했잖아. 청록파 하면 일단 자연을 써. 그리고 약간의 이런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쭉 드러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었잖아.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요건 아까 해설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린다.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저 국어 망했어요. 어쩔 수 없지. 자, 이게 뭐야? 받아들여. 못 바꿔. 성적 못 바꿔. 그냥 받아들여. 어쩔 수 없지인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시 자체가 어렵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보편화하면서 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도라는 거잖아. 자, 이거는 선생님 이런 거는 어디서도 보여요? 여기 누구나라고도 했잖아. 보편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 인간의 근원적 고동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근원적 고독감을 너네가 이해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이 어려. 아직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고독할 시간이 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나는 고등학교 때 왕따여서 고독감을 왕따여서기 때문에 선생님은 근원적 고독감을 아주 잘 느꼈어. 잘 느꼈어. 선생님 왕따여가지고 막 맨날 한강 주변을 걸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해서 긍정적 고독감을 엄청 많이 느꼈어. 근데 이제 그런 친구, 그거 덕분에 국어를 잘 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공부밖에 안 했어. 그, 게임 하나 줬다고.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게임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쌤이 이미 오타쿠가 된 거야. 나름 이제 오타쿠가 게임 덕인 걸 티를 안 냈어야 됐는데 너무 예쁜 애가 있는 거야. 쌤이 요거였는데. 너무 예쁜 애가 있길래 그냥 한없이 쳐다봤는데 그때부터 레즈라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억울하게 진짜 아니거든? 왜냐요 조금 잘못된 케이스를 탔지. 처음부터 인상이 그러니까 1학년 때 인상이 잘못 찍혔던 거야. 잘못 찍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잘못 찍혔지. 쌤은 그래서 근원적 고독감을 아는데, 이제 그에 반해 너네들은 아직 조금 느끼기는 살짝 조금 힘들겠지, 아직은. 그치? 자, 그러면 애들아, 감나무는 실은 내신에서 의외로 좀 나왔었는데, 고등부 친구들은 알 텐데. 모를 수 있어. 응? 모를 수 있어. 응. 아니, 내가 좀 수렴을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모의고사를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풀려봤어. 고1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고1들이 정말 올해 고1들은 진짜 유난히 공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열받아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그러면 나 지문 우리 보도록 할게. 자, 늙어 보인다. 아니야. 자,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곱게 뻗어올린 가지 하나 없다. 자, 얘들아.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제목도 활용하라고. 결국에는 감나무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보통 너네 감나무 보고 늙었다라는 말 써?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 그렇지.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고개 뻗어올린 가지가 하나 없대. 먼칫 구불구불. 응? 이거 뭐지?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아니면 의태어가 있거든. 얘는 뭘까? 의태어는 무슨 심상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써. 그리고 시어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것도 가능해. 왜? 2번 반복했잖아. 됐나요?
자,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다. 자,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가지 있지? 그러니까 이 막 감나무가 이 뻗어 올라가잖아. 뻗어 올라가는 게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온몸이 부르터 늙으수레한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왜? 그래서 감 떨다. 자, 떨다. 미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이 떨다라는 건 보통 감나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그 감나무 자체는 감나무랑 열매를 세묻혀야겠다. 대줘야겠다. 감나무는 늙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와 달리 열매는 단단하다고 하는 거 보여서 감나무는 굉장히 늙으수레하고 늙어 보이고 부르텄지만 근데 열매는 단단하죠. 그쵸?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대조 자체는 뭐야?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다짐. 풋생각이 얘들아 풋생각이라는 게 뭐지? 약간 아직 우리 풋사랑 이런 거 뭐야? 비우는 거야? 풋사랑? 약간 그치 덜 익은. 그치? 그러면 뭐야? 감이랑 연결돼안돼? 그렇지. 그래서 가지에서 뻗어나온 감을 먹는 거를 풋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풋생각을 이 떫은 이 감을 생각하면 돼.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자 그러면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땡감을 떨구는 거야. 꽃도 떨구고 자, 이런 문제는 얘들아, 선생님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긴 문제에서 기준점을 준다니까? 여기서 보면 나에서 화자가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형상화된 자연물 뭐겠어? 순환적 질서라는 건 뭐야? 내가 태어나 뭘 죽어 다시 태어나 돌고 도는 거죠. 그 질서를 따르는 걸 발견하면서 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 그러면 얘들아, 여기랑 연결되지 않니? 독하게라는 단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너네한테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랬지. 독하게. 자, 그러면 지나는 바람에 흩은 말 내지 않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쭉 분질러 버려. 아니다 싶은 거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여기 밑에까지 쭉 뻗어도 되겠다.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깃을 쪼며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대.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보라. 명령형 어미를 딱 사용해. 그러면 시상이 딱 집중이 됩니다. 가을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당연히 감이겠죠? 자, 늙은 몸뚱이에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든지 감나무의 모습이겠죠? 그뿐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뭉뭉동한 거에 드는. 자, 잠깐만. 드는. 잠깐만 뭐야? 끝났어? 그냥 끝났지. 그치? 드는. 뭐야? 이상하잖아. 이상해. 스스로. 왜 안 이상해? 스스로를 마무리를 했어? 안 했어? 마무리 안 했어. 이것도 특이점이야. 왜? 그렇지. 다시 돈다는 순환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 이거 해석 진짜 잘한다. 끝나지 않았다. 다시 돌고 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라는 게 참 그래. 괜찮은 시였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삼각독도 보긴 할 텐데 요거 먼저 읽으세요. 요거 먼저 읽기.
억압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은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은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킨대. 그러니까 뭔가 소설이 뭘 것 같아? 요거는 얘들아 해석의 기준점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당연히 소설 속 상황이 억압적인 상황이겠구나.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굴하지 않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주인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인간으로서의 그걸 통해서 존엄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즉함은 부조리한 상황,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게 억압적 상황이겠구나. 그럼 처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현실을 극복자하는 실천적 대응 방식과 회복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이게 주제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주제는 이거겠구나. 이게 주제야. 자, 그러면 다시 작품으로 쭉 들어가실게요. 또 양이 또 왜? 왜 이 정도 양이면 나쁘진 않은데. 자, 봐봐. 요즘 이거 내가 요거를 내가 몇 년도 나온 건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몇 년도 나온 건지. 아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2018년 책입니다. 2018년 책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신간인 거지.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신간을 잡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요즘 애초부터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사교육 시스템이 국어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었거든. 국어학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국어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짱짱하게 문제집을 만들어주다니. 야,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다 이거 국어 강사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루 종일 그냥 짜집기 하면서 알바 쓰고 막 이러면서 일했던 게 그 엊그제인데 지금 출판사에서 짱짱한 문제집들 게다가 사설 모의고사 업체들 처음에 시작할 때 상상밖에 없었어. 그래서 와 상상 그 여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일했었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거든 한도가.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아무리 작품을 내면 내봤자 너네들이 아는 작품들 아니면 어떤 업체가 야, 나 맞췄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버려? 너네가 봐도 모르는 작품들. 시중 문제집에서 안 나왔던 작품들. 왜냐면 애들아 1년 동안 그 수능 내는 업체에서는 쌤 지인이 친구가 거기에 있는데 걔네들이 1년 동안 하는 행동은 그거야.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지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다 구매해서 다 확인하는 거야.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따지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왜 하는지 알겠지? 사설 모의고사는 개인 판매를 절대 안 하거든. 학원 판매만 가거든. 자, 그러니까 뭐 사교육도 머리를 쓰는 거지. 어쨌든 얘들아 이렇게 잘 안 나온 작품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수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볼만한 파트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 그냥 깔끔하게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자. 어차피 전체 줄거리를 안 다치더라도 이 그때그때 작품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명우는 여전히 걸핏하여 국장에게 불리어갔다. 자, 뭔가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젊은 국장은 그렇지. 그럴싸한 트집을 잡아내서라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기를 읽었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명훈을 잘 모르는 동료를 편집국 사람들은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횟수가 잦아졌다라는 얘기는 불리어가는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어떻게 얘기해? 명훈에게 결함이 있기는 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낙인 효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실은 강의 굉장히 열심히 해. 착한 친구야. 근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제가 말이지. 이러면서 저 친구 말이지. 굉장히 선생님 저는 정시를 할 거지만 절대 모의고사는 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강의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낙인 효과 뭐야 조용 공부 안 하나 봐. 이러면서 근데 성도고 전교권이거든. 근데 거기서 조용 공부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나 나는 국장이 그럼으로써 오히려 명훈에게 진짜 잘못이 없음을 그 스스로 관증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나에다가 동그라미 나는 그러면 관찰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러면 보통 그렇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을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달리 나는 그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잘못이 없음을 반증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네.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네. 자, 그러면 명호는 자기 담당의 모든 것에 대해 한결같이 열정을 쏟았고
얘들아, 이거 누구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의 시각에서 명운을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 그럼에도 고전 산책에서 같이 필자 쪽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가 생기는 수가 덜어 있었대. 아, 지금 어떤 경우와 같이 필자 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기는 사고구나. 그럴 때조차 그는 그 사고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능력과 사전의 미봉책을 다 마련했대. 근데 그 이상은 그 누구의 경우도 능력 바뀔 거래. 근데 그 이상의 경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제 이제 모의고사 고2 학생들 거 해설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 푼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 거지 그날 모의고사를. 그 친구는 고2인데 안 풀었으면 실은 좀 이게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럼 수업 처리를 갑자기 바로 바꿔야 되는 거야. 뭐야 나는 수업 준비를 이걸로 했는데 어쩌지? 이러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쌤이 혹시 모를 그러니까 만약에 안 푼 친구들 왜냐면 고2들은 결석을 잘 하시니까 잘하시니까 선생님이 참고를 해서 혹시 모를 다른 수업 준비물 프린트도 해놨어.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럼 이걸로 하고 그거는 숙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커리큘럼 바꿨거든. 근데 갑자기 당일날 안 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데 갑자기 왜? 학부모가 전화서 우리 아이 왜 안 가르쳤냐? 이러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 그 국장이 하는 게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는 얘는 진짜 자기 능력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왜 그런 능력 과대기를 꼭 집어내서 혼내고 있었다는 사정을 얘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 그 얘기는 과정. 이때 그는 누굴까? 이때 그는 누굴까? 당연히 봐봐. 저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다니까. 저런 친구들은 꼭 고전에서도 틀릴 거야. 자, 그러니까 준비 잘하세요. 그에게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결과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어냈구나 느낌이 오죠. 추궁하는 입장에선 그보다 더 유리한 고지는 없을 거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추궁하는 입장이겠죠. 국정이니까. 그는 스스로 완벽주의자 자처했대. 누구? 국장의 성격이 나오네. 자, 그럼 명호는 그의 앞에서 변명을 늘었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한 번도 없는 듯 했대. 국장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수치심을 황급히 비굴한 웃음으로 바꾸어 변명하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싶은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자, 여기 잠깐 체크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이란 게 무슨 뜻이야? 요런 거 해석 잘 하셔야 돼, 강이야. 무슨 뜻이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뭘 그랬던이라는 건 뭔가 지시대명사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랬던 것이 무슨 뜻이야? 그랬던 것. 우리가 뭐 했어? 그렇지. 이걸 했던 거야. 이걸 했던 거야. 그치? 이걸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때 그는 누구일까? 그렇지. 이때는 명운이라고 생각해야지. 알겠지? 그래서 이 국장의 목표는 뭐였다? 이렇게 괜찮은 명운이를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쟤는 뭔데 저렇게 올바르지? 뭔가 더럽히고 싶어. 이러면서 그치? 자, 그러면 변명하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지 몰라. 그래서 이게 목적이었구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치? 자, 그는 테이블 너머 멀뚱히 서 있는 명운의 너그러우면서도 견고한 침묵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노예를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고 그러한 자의식을 그가 증오스러운지. 이게 여기 쫙 밑줄 쳐봐. 이거는 얘들아 나의 생각이야. 나의 추측.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명운이를 이렇게 잡아 막 하는지. 자, 그러면 어느 날 그래 명운은 우리가 적응함으로써 회피해버린 그 무엇과 혼자서 우리는 적응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다란 얘기야. 비굴하게. 근데 이 명운이라는 인물은 맞서고 있어. 대단하죠? 자, 근데 어느 날 명운은 사표를 내고 휘바람을 불며 사라지고 명운의 빈자리를 느끼게 된다. 당연하지. 자, 근데 얘들아, 막 씩씩대는 게 아니라 휘바람 분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속 시원하다라는 거야. 그치? 후련한 거야. 그쵸? 나는 명운이의 자리를 건너갔다. 의자에 앉으려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대. 나사가 빠졌는지 앉자마자 의자가 기우뚱 쓰러져 버렸대.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명운이가 일체 내색하지 않아서였을까? 우리는 아무도 그 의자가 고장나는. 자, 봐봐. 여기. 자,
너네 생각해봐. 영화나 넷플릭스를 보면 중요한 장면이나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자세히 잡아주지 않아? 그럼 우리 의심하잖아. 저거 뭐 있다 이렇게. 막 컵을 이렇게 막 보여준다거나 막 깨진 컵을 보여준다 이러면 뭔가 의미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의자를 들으라는 거는 나사가 빠진 의자는 이 의자는 나사 빠진 이 의자는 뭘 상징하는 거겠어? 명훈이의 그렇지 명훈이의 명훈이가 겪었던 그 처지를 말하는 거야. 망가진 의자 자체가. 자, 그리고 그의 책꽂이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서랍안도 깨끗하고. 우리가 미처 그는 이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을. 자, 나름대로 확실히 알려놓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그 예전에 선생님이 다녔던 그 쌤이 예전에는 다른 데를 출강을 했었잖아. 그 다른 데를 이제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있었잖아. 실은 학원을 다녀보면 우리 학원 되게 깨끗하지 않아? 저쪽 선생님들 다른 강의. 우리 선생님 자리는 좀 지저분한 편인데 이제 그 내가 다녀본 학원 중에 나는 진짜 지저분한 편인데 우리 학원생들은 명당코 엄청 깨끗한 것 같거든? 난 내심 불안해. 퇴사하시려나? 근데 절대 하시진 않겠지만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다른 학원 다녔을 때 이제 국어라는 거는 실은 이렇게 매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나는 솔직히 남이 내 짐을 보는 게 싫어서 쌤은 내 짐을 다 챙겨갔어. 근데 이제 영어 쌤들이나 다른 몇몇 국어 쌤들은 항상 책상 위에 책 이만큼 써. 그럼 나는 이제 쓱 밀어버리고 이제 내 일하고 바로 난 다 치우고 가. 내 거 싹 치우고 가. 그러니까 항상 원장이나 주변 이제 직장 동료들이 맨날 퇴사하려고 그냥 이제 꽤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어차피 내일 다시 출근할 거니까 뭐 이런 거 과자 내일 먹지 이런 거 두고 가고 하잖아.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뭐 했단 얘기야?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려놓았다라는 거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태도는, 이 태도는 뭐 하는 거? 내가 퇴사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는 거야. 실천적으로 대응. 선생님, 이거는 도망한 거잖아요. 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는데. 아니, 근데 되잖아. 솔직히 말해봐. 아니, 선생님, 이거 탈주한 거잖아요. 도망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도망이라고 해석돼. 되는데, 얘들아, 왜 안 될까? 수능은 얘들아, 우리가 문제 안에 있는 지문 안에 있는 기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렇지. 이해됐어?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문학에서 이런 거 틀리는 친구들이 꼭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렇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질문의 의도점, 출제자의 의도점 잘 생각해야 돼. 그거는 다 지문안이나 보기와 같은 이런 기준점에서 있거든. 안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 그러면 수능에서는 만약 이런 게 이렇게 수능에 그냥 보기 기준 같이 안 내놓고 가잖아? 그럼 수능에서 미친 듯이 소송이 들어와. 한 명당 이제 소송 비용이 많겠죠.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도 어디선가 까칠한 얼굴에 눈이 붉게 충혈된 밤을 새우고 있을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대. 자, 우리가 펑크낸 옹호를 다시 대신 메워주기 위해 혼자서 밤을 새웠듯이 그는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혼자 외롭게 고투하고 있을 것만 같았대.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어딘가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은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자 그러면 뭐 같이 이런 거 보니까 비교하고 있죠? 비유. 그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혼자서 심장을 물어뜯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런 저항을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이경숙이 내 옆구리를 꾹 질렀대. 라운지를 가리키듯 그녀는 눈을 찡긋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대. 자 그러면서 그녀의 새우부리처럼 뾰족한 북한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는 착가 자리에서 앉아 있었대. 자 부장이 찾아갈 것 같더군. 그렇다고 질질 끌려올 사람이에요? 자 얘들아 부장이 찾아갈 것? 아까 위에 있었던 그 갈군 명훈이 막 계속 괴롭던 그 부장이 결국에는 찾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질질 끌려면 어림도 없어요. 그녀가 완강하게 고개를 젓기까지 거기에 그러기를 바라는 그녀의 뜻이 실려 있었대. 자 그리고 나는 비죽이 웃었대. 나 역시 그런 바람이 없지도 않았던 것 같대. 자 어떤 바람인데?
그렇지. 안 돼. 이렇게 얘가 고생하는 걸 봤는데, 아이, 그냥 뻥 차버려라, 이렇게. 집에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 어디론가 떠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높은 산봉우리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그를 뒤줄 세상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를 멀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를 세상에 손길이 닿지 않는 거 밀어내듯이라는 거는 뭐야? 돌아오지 않는 바람. 그러니까 와서 또 고생 어차피 할 게 뻔하니까. 발목에 반짝이는 띠를 채워준 자신의 새가 가능하면 이 세상에 구석구석 날아다니는 바라는 조류학자처럼 먼 하늘의 끝을 바라보는 나는 가슴이 설레었대. 자, 그러면 어떤 거? 얘들아. 왜 갑자기 얘가 설레요? 퇴사한 건 쟨데. 왜 설레요? 아니지. 어, 비슷할 수도 있겠다. 뒷부분은 이제 안 나오니까. 억압적 상황에, 이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실존 의식, 욕망. 얘들아, 요 실존 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할게. 요즘 나오는 소설 중에서 실존 의식에 대한 이제 난해점들이 좀 많아서 실존 의식 나오면 너네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목이 아니잖아. 응. 강목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욕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설레임을 느끼는 거겠죠. 대리만족도 느끼는 걸 거고. 자, 외우져요? 좋아서. 뭐가요? 좋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 펠리컨이라고. 나의 세계 펠리컨. 그래서 그를 펠리컨이라고 부르고 싶대.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 이게 그럼 누가 되겠어? 이 명훈이가 되겠지. 명훈이가 펠리컨이처럼 이렇게 환하게 날아다니면 나도 속 시원할 것 같다는 거야. 펠리컨 호는 어때요?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 삼각도도 용골도 제 힘에 겨운 역사 모양 죽자고 파도를 향하여 달려드는 펠리컨 호. 새에서 배로. 말은 어떨까? 달릴 때 또 말은 어떨까? 자, 좋아요, 좋아요. 펠리컨 좋은 시 같아요. 좋은 시를 외듯 몇 번 이거 되풀이할 때. 그러니까 시라는 건 은유됐다라는 거야. 알겠지?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상징인 것 같아요. 자, 명운이 떠남으로써 문화부 속에 패였던 자국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명운이 패였던 자국은 오래 가지 않았다. 패였던 자국? 그렇지. 그러니까 명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 텐데 생각보다 금방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명운이 없구나? 없네? 처음만 조금 하다가 금방. 자, 그의 의자는 빈 채로 남겨져 있었으나 그것은 비어있기보다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돌려져 어느덧 주인 없는 의자가 되고 말았대. 자, 그러나 머지않아 수습을 끝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가슴이 그 동료의 어깨 너머로 은밀하게 이경숙을 쳐다보고 라운지에서 만난 커피 한 잔을 창밖을 내다보면서 괜찮을까 비바람이 심한데 자, 왜 비바람이 심한데 걱정해? 이 필리콘세를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 속에 그가 괴어든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침묵 속에도 그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 명훈이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됐나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심장을 내고 비로소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그곳에 이를 거야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한다. 끝. 됐나요? 왜? 재밌지? 현실적이어서 그래 조금. 태산 직원들한테 펠리칸이라는 별명을 지어준다는 게. 진짜 일을 잘했나 봐. 진짜 일을 잘했나 봐. 지금 웬만하다. 응. 갑자기 자, 탐라별곡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거까지. 우리 이거 다 할 건데? 다 해야지 끝나요. 시간이 별로 없네? 빨리 해야겠다. 할 수 있어. 빨리 하자. 연희각 잠깐 쉬어 술력길 바삐 나서 해방도 둘러보며 풍속을 또 살려보니 이 풍속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어떤 거냐면 이 주변에 어려운 생활들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이런 거를 살펴보니 불쌍하도다. 불쌍하도다 우리 백성 나오죠. 지금 삶이 힘들구나. 무슨 일로 고달파서 의식이 군색하니. 그러니까 의식은 그러니까 옷이나 먹는 거 군색하니. 군색하다라는 건 좀 안 좋으니 흥미가 있을 쏜가. 이거 무슨 서리법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입고 먹는 게 좀 모자라서 그게 흥미도 없겠다. 발을 겨우 옮길 만한 박전을 경작하니
자, 그러니까 박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마른 밭이야. 그러니까 건밭은 기름진 밭이고 마른 밭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건밭은 기름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작물을 뭘 심든 잘 되는데 마른 밭은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겨우 옮길 만한이라는 건 작은이야, 작은. 겨우 옮긴다라는 거. 아주 작은 그런 마른 밭을 경작하니 자른 홈이 이제 작은 보습 신고 보습 신고히 메고 가꾸어. 그러니까 괴롭게 고생한 거야. 신고는 맺고 쓰다란 얘기잖아. 그쵸? 고생해서 메고 가꾸어 온유월 진력하여 가을 추수를 바라더니 조물주 시기가 심하여 조물주는 동양신이죠. 동양신이 시기가 심하고 천시도 그릇되어 악풍과 심한 봄을 막심하되 그러니까 하필이면 뭐야? 재난이 온 거야. 날씨가 그렇게 좋지. 그러니까 날씨가 경작이 잘 되는 날씨는 아니었던 거죠. 바디랑을 돌아보면 병마로 짓밟은 듯 곡식들을 둘러보면 채찍찍을 마주 내리친 듯 남은 이삭 주워내니 빈꺼풀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농사 망했어. 농사가 망한 거야. 자, 무엇으로 빚을 갚고 어디에다 부어 살아날고. 그러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꿔야 되잖아. 어디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지? 걱정 고민을 하는 거야. 거리거리 모든 기민 가마 잡고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꼭 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백성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마 잡고 잃은 말이 서럽고 서러운 우리 몸속 나라에 달렸으니 유민도 옮겨다가 유민도라고 하면 그 밑에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림이거든. 옮겨다가 임금 계신데 아래고자. 자, 그러면 이 말은 가지고 풀리더니 이 무슨 의관이 몸에서 무슨 음식일고. 자, 아래고자. 자, 잃은 말을 뭐 하고 있어? 백성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자, 해마다 구군 입어 나포이전 허비하니. 나포이전도 보자. 제주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전라도. 왜냐면 전라도가 우리나라 곡창지대니까 거기에서 구호미는 당장의 사람들을 구호해주는 당장에 다급한 거 빌려주는 그런 쌀들이야. 나포이전 허비하니 곡식청함도 낯이 없고 생계도 아득하니. 자, 목자일쪽 포작구실에서 이에서 더 서러우며 배를 부리며 무역하는 물이 그 안이 난감한가까지 한번 읽어볼게. 자, 지금 내가 맨날 나포이전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난하고 계속 그러니까 매해 해마다라는 거니까 매해 사정이 안 좋은 거야. 사정이 매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매년 임금 그 나라의 은혜로 이 곡식을 매번 얻어온 거야.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떻게? 낯이 없는 거야. 해마다 그랬으니까. 근데 낯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큰일 났다. 목자일 쪽 포작구실에서 이에서 더 서러우며 여기서 청명이 한격하고 방금이 언저라니 이것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여기서 이 해녀 그리고 나라에 그 많은 일이 엄격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다에서 일하는 애들이야. 바다에서 일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 막았잖아. 바다에서 일해야 되는데 막았잖아. 지금 바다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어디 지역이냐면 얘들아 제주도야. 제주도는 바다 일을 해먹는 곳이거든. 근데 좀 못 나가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살 곳에 못 가기는 흙간산 언새 같도다. 자, 슬프다. 너의 간고 내 어이 모르리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백성의 말이야. 어딨니? 아,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가 백성의 말. 기민의 말을 하는 거고 슬프다. 다시 화자로 이제 돌아. 물론 이 화자가 그럼 바뀐 거죠. 그렇죠? 너의 간고, 이 너는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하는 기민이 간고 내 어이 모르리요. 힘대로 구제키는 관장에게 달려있으나 견디어 지내기는 내 마음에 달렸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는 관장에게 달려있는 건데 너가 그걸 참고 견디는 거는 뭐다?
너에게 달렸다. 자, 그래서 그럴수록 경계하고 두려워하면 일상의 심성 보존하여 천은 잊지 말고 부자 형제 상여하면서 옥황의 구보자 복록을 주시니 궁금함을 하나지 말고 내 돌이 진심하면 그 중에 영화 있어 빈천을 벗어나니 옛 시절 돌아보면 그 아니할 일인가. 자,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야? 지금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유교적인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유교적인 도리,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럴수록 더 착하게 심성을 보존하면서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다. 만경로 높은 난간 의지하며 멀리 보니 바다비 나득한데 장안이 멀리 있도다. 장안이라고 하면 임금이 계신 그런 신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루궁궐 아득히 먼 곳 우리 임금 추우신가 외로운 신학 숨은 금신 자 봐봐 위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탐라 자체가 얘들아 제주도야.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주도에서 힘든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는 식으로 이제 썼어.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이 화자가 아무래도 좀 벼슬이 있는 직책이겠죠. 그래서 제주도를 돌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힘든 삶을 이렇게 풍속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게 힘들었구나 저런 게 힘들었구나 이런 걸 듣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옥루궁궐 아득히 먼 곳 우리 임금 추우신가 라면서 또 뭐야?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외로운 신하, 보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숨은 금신, 도처에 맺혀 있으니 어느 때 순풍만나 허는 바다를 쉬 건너 물곳에 물점 미세를 세세히 아랄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방관이거든. 지방관으로서 책임감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 이것도 실은 문제집에서 거의 안 나왔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잘 볼만한 작품이다. 좀 지루했겠지만 54분이네. 체제설은 읽히지. 체제설은 얘들아 설은 그냥 수필이어서 그냥 간단한 수필이어서 수필은 조금 제끼도록 할게. 그러면 음양옥지야. 자, 얘들아 그거 한번 물어보자. 소설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얘들아 빈칸해가지고 했다. 소설은 어느 시기? 1번 1번 신라, 2번 고려, 3번 조선. 그렇지. 소설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적자. 소설은 우리가 고전이라는 것도 실은 어느 걸 기준점으로 나눈다 했었지?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요 파트가 바로 고전이라고 보면 돼. 요 파트가. 자, 그리고 이 고전에서 우리가 소설이라는 개념은 조선에서부터 시작됐거든. 조선에서 시작됐는데 이 조선에서 시작된 것도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조선 전기에는 얘들아 어떤 거 있었지? 한문소설. 그래서 한문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애 누구? 김시습, 홍길동은 한글소설 후기로 들어갑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5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자, 왜냐면 얘들아 그 전까지는 소설하면 뭔가 허황된 것 이래서 되게 금기시했어. 그리고 이 김시습은 그러면 조선 전기에 유학자인 김시습이 왜 이런 소설을 썼냐? 왕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승려가 돼서 이제 허황된 얘기를 막 합니다. 귀신하고 사귀거나 아니면 자기가 저승에 가서 왕이 된다거나 이런 5가지 이야기를 쓰거든? 왜 그렇게 쓸까? 그리고 원래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인데 얘는 싹 다 불행한 결말이야.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조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세상은 어차피 글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호황된 귀신이랑 사귀거나 내가 저승에 가서 차라리 왕이 되거나 이래버려야겠다. 근데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인공 다 죽여버립니다. 됐죠? 이게 김시습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소설들은 대부분 요 조선 후기 소설일 거고 물론 양반들이 쓴 소설도 있어. 당연히 한문의 영역은 고대부터 쭉 썼던 거라서 한문의 영역은 쭉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영웅소설. 자, 왜? 우리 후기의 전쟁 베스트 아니 너무 많은데 똑똑한 친구 너무 많은데 딱 2가지 우리 국어에서 딱 2가지 기억하라 했어. 그렇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이거를 기준으로 문학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영웅소설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드러나기 시작해. 왜 난세였거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이겼어, 졌어? 졌어. 자, 임진왜란은 외놈한테 줬고요. 미안해. 일본한테 줬고요. 병자호란은 청나라한테 줬어. 근데 우리가 청나라를 우리가 막 태금 이러면서 약간의 막 이렇게 낮잡아 볼도록 이렇게 막 콕콕콕 이러면서 약간 좀 낮잡아봤던 나라였거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줬으니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영웅소설 조선 후기 영웅소설 대부분이 작자미상이고요. 작자미상이고요. 얘네들의 배경도 다 어떻게? 얘네들의 배경도 어디로 들어갈까? 명나라. 명나라가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고전소설은 딱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했었지. 선과 악이 구분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청나라. 그래서 이 청나라를 호국이라고 해가지고 나올 거야. 알겠지? 이제 호왕이 가끔씩 좋은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 아무래도 왕이잖아. 근데 이제 호왕이 뭐 예를 들면 임경업을 잡았다가 풀어주는데 막 호왕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 작가 의도는 그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배경인 이유는 잘 알겠죠? 우리가 명나라 편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졌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게 될 거야. 알겠죠? 영웅소설. 그래서 딱 나오면 작자미상? 영웅소설이겠구나. 느낌 잡으셔도 돼. 그럼 영웅의 서사적 구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웅소설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뭐야? 빽하면 위기.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두 번째, 국가적 차원으로는 또 위기. 이건 비범한 능력으로 이뤄낸다. 그래서 성취를 한다. 알겠죠? 자, 근데 얘들아 또 남장을 했대. 맞아. 이거 반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지? 그렇지, 모티프. 자, 솔직히 말하면 고1 모의고사 이번에 나온 문학 작품도 풀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번에 나왔던 고1 모의고사에서 뒷파트 고전소설을 좀 많이 어려워하긴 했거든. 어려워하긴 했는데 왜 어려운지 확인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사람 이름이 바뀌는 걸 안 찾아가더라고. 고전소설은 얘들아 사람이 직책에 따라 바뀌고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바뀌고요. 대화하는 상대와의 계급 차이에서도 바뀌고요. 자신이 계급이 달라지거나 직책이 올라가게 되면 또 바뀌고요. 그리고 심지어 남장 모티프일 때는 남장 할 때랑 여자 할 때랑 또 이름이 달라.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이 나를 부르는 거랑 내가 나 자신을 부르는 것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꼭 따라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너네가 모르는 단어들도 또 있긴 하더라고. 소저라던가 부마라던가 이런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찾아보시기라도 하셔야 돼. 나올 때마다. 알겠죠? 이거는 부마는 이제 임금의 사이고 뭐 소저는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이거는 그때 가서 또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바로 영웅소설의 내용들은 거의 엇비슷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그러면 유씨대로 하여 꾸짖어왈. 네, 나의 좋은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며 내 입으로 비록 강한치 않아 금해할 거칠할 도리가 있으니 내 그를 장차 어찌할 소냐. 자, 이거 누구의 말이야? 유씨의 말이지. 자, 근데 유씨는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하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유씨가 좋은 인물인지 나쁜 인물인지 알아야 돼. 그럼 조금 더 여기가 있죠. 이처럼 어르면 무수히 구박했대. 어르면 무수히 구박했대. 소저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개교를 생각하더니 수학에 들어와 가만히 해요. 금야의 유택이 여차여차하니 소저는 피신할 방향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해. 자, 여기까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소조가 이 말을 듣고 함흥할 줄 모르다가 문득 부친의 유사를 했더니 너의 계모 유씨는 본디 착하지 못한지라 라고 여기서 아예 대놓고 혹시라도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왜냐면 얘들아 나는 계모 나오면 미쳐버리겠는 게 계모나 첩첩간의 갈등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괜찮거든. 근데 이제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선생님 성차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눈치가 조금 없는 친구들 있지. 곰과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처척간의 갈등에서 당연히 착한 척을 할 거 아니야. 계모도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착한 말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내면에 있는 진짜 말이나 진짜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싸우거든, 선생님이랑 풀이할 때.
이 말을 한 거는 걱정한 거잖아요. 아,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매기는 거라니까. 근데 아니, 걱정한 건 맞잖아요. 말 자체는 걱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매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근데,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잖아요.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소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보면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 착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 유씨 그러면 악인이다. 그러면 내가 나의 좋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어찌 자식의 도리이며 내 입으로 강한 채 하나 금할 겁칙할 도리가 있으니 내 그를 장차 얻어하면서 구박하는 행위야. 그러면 소저는 구박당하는 인물이니까 얘랑 대립되는 아가씨겠네. 그치? 자, 그래서 금야는 오늘이거든. 오늘 밤에 유택이 여차하니 유택이 이것도 인물이야. 여차하니 소저는 바삐. 자, 수학이라는 인물 잘 정리하라고 했어. 수학이 들어와서 여차하니 소저는 바삐 피시나라라고 알려줘. 조언을 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도 좋은 애야. 조력자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긍정적이네. 그러면 여차 할인이 얘가 뭔가 할 거래. 그럼 유택은 악인이 되는 거야. 계모랑 같은 편인 거야. 성과 악 딱 대립돼. 그럼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은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문득 부친의 유서를 급히 떼어보니 너를 핍박하는 일이 있거든 남복을 개착하고 남복을 개착하라는 게 뭐야? 남장을 해라. 개화선 숙련관을 찾아가면 자연을 구할 사람이 있으랴 하여건은 소저가 간필에 즉시 12춘매를 불러 수마를 이루고 바삐 남복을 고쳐 입고 후원문을 열고 달아나리라. 자 그러면 차야에 유택이 유씨의 말을 듣고 잠들기를 기다려 가만히 소저의 침소를 담을 놓으러 돌입하니 봐봐 아까 유택이 어찌어찌 했다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유씨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니까 유씨가 이거를 시켰구나. 우리가 다 상황 파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고전 소설을 내가 못해요 하는 친구들은 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인물관계도를 정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냅다리 읽고 단어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인물 관계도에 집중하세요. 사창의 등불이 희미하고 인적이 고요하거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조의 형령이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무료히 돌아오 유씨에게 이 사연을 전하니 유씨 또한 놀라며 소조의 도망함을 통한이 여기더라. 자, 그 다음 이제 아버지도 그럼 조력자가 됩니다. 차설은 장면 전환할 때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화소저 춘매를 데리고 길을 올라 태화산을 찾아갈세. 자, 여러 날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산천을 수료하고 경계 절승하여 노주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노파가 강우리 옆에 끼고 내려오고 춘매가 나아가 이야기하고 우리는 태화산을 찾아간대.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알려달래. 그랬더니 이 산이 태화산이니 양의공자는 누구를 찾아 이르시뇨? 춘매왈 우리는 태주 사람으로 숙련관을 찾아간다. 왜 숙련관 찾아가?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 유서에서 숙련관 찾아가라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연즉 벽화선자를 찾아가시는도다. 라고 바로 알고 있네? 그러면 이 벽화선자 어떤 사람이냐? 자 송나라 진종 송나라 굉장히 옛날인데 교관이고 그 가운데 수십 명 여관이 있어 선수를 공부했던 사람이래. 그래서 주도하여 여관을 가르치고 학술이 공은 능히 단사로 하여금 황금을 만든다 하더라. 굉장히 어때? 기이한 사람이구나. 자, 얘들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써. 초월적 능력자. 그럼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는 뭔가 조력자의 느낌이 되겠죠. 왜 아버지 유서에서 여기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대희했다는 거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얘기야. 즉시 노파를 작별하고 산상을 향하여 수리를 행하니 자, 창성지 쪽 우르란 곳에 청황백록이 무리지어 왕래하면 종경소리 은은히 들리니 짐짓 산산벽에요 승성종천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간 곳에 이제 가봤더니 그곳에 있는 장소를 묘사하는 거야. 자,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답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래도 소설의 재미 요소를 위해서 잘 보이게 하고 잘 들리게 하고 감각적인 심상을 쫙 썼어요. 나아가 도관 앞에 다다르니 두어 여관의 화잠제의를 나와 맞으며 그대 등은 태주로서 오시는요. 소조가 여관이 어찌 하느뇨. 자, 우리 선생 말씀하시되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은 누구겠어? 우리 선생은 얘가 오는 걸 알고 있네? 위에서 말한 벽화선자가 되겠죠. 그쵸?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얘니까. 그래서 벽화선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화소저는 춘매는 과거에 급제하고 엄답이 세상에 어떻게 과거에 급제했겠지? 아니 아니 그 여자가 과거 급제? 남자?
그렇지, 남장을 한 거죠. 그리고 출병한다. 영웅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 출병하는 것 자체가 영웅이야. 자, 선봉장 경태대로 하여 창을 두르며 말을 놓아 소낭자로 더불어 어우러져 싸워 10여 합의 칼소리가 쟁여나여 경태의 머리 금강을 쫓아 떨어지니 명진장졸이 사뿐낙담하여 감히 싸울 자가 없는지라. 소낭자가 크게 외쳐왈 어떻게 얘기해? 명제는 빨리 항복하여 잔명을 보전하라 하니 상이 방성대곡하고 좌우 재신으로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그 경색에 처량함을 참아보지 못할러라. 아유 야 그거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의 말이야 갑자기? 그렇지. 서술자가 말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평가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서술자가 개입해서 주관적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 또는 평가 같은 거를 드러내는 거를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고등 내신에서 되게 직역각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자, 근데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하시긴 해야 돼. 각설. 화원수가 매시랑을 더불어 군사를 거느려 대동부 성하에 이르니 적장은 소낭자가 아니오. 이에 천목탑이라. 자, 원수가 대로하여 말을 내물어 척목타가 싸워 이랍에 그 머리를 베니 여중이 사상계야 하거늘 원수가 성에 들어가더니 쉬더니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원수가 누굴까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 에이, 잘 찾아봐. 원수가 누구야? 그렇지. 화낭자야. 하남자로 하남자 특. 화낭자. 자, 우리가 봐봐. 아까 낭자 하다가 소저 낭자 갑자기 원수 아까 말했잖아. 과거 국제에서 원수라고 하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급이나 직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싹 다 바뀔 거라고 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 거야의 적병이 서나부를 함몰하고 천자는 어디로 가신지 모른다 하거늘 원수가 대경하에 매촉명더러 자, 내 그릇 소낭자의 계구에 소가 이곳에 왔느니라 잠깐 여기서 왔느리라 이제 내 단기로 황상을 구해 사제는 군사를 거느려 뒤를 쫓아오리라 하고 급히 말을 들어 서나부로 향하니 길에서 피란하는 백성을 만나 천자의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되 자, 자기야 삼경의 적병이 소나무를 파하고 천자의 소문을 나 백으로 가셨다라고 얘들아 이 백성의 역할은 뭐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환왕자에 초점이 돼 있었잖아. 이 환왕자에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자의 상황은 몰라. 그거를 어떻게 요약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거늘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천지가 아득하여. 왜? 천주가 이렇게 지금 위협해졌잖아. 위험해져서 아득해서 빨리 행하여 백하에 다르니 천자가 10분 위태로운 상황이야. 이때 어떻게? 원수가 분노하여 꿀게 지르며 자정금을 둘러 적친을 지쳐 적장을 적조를 썩은 풀 베듯이 하니 뭐뭐 베듯이라는 거는 얘들아 비유했다는 거야. 그만큼 쉽게 술술술 베어버렸다는 거야. 적장 천목당이 대로하여 창을 둘러 원수를 맞아 싸워 사오밥에 원수의 칼이 빛나며 청목탑이 머리 땅에 떨어지니 소낭자와 엄답이 이를 보고 분기충전하여 일실이 내달아. 그래서 소낭자와 엄답은 그런 화낭자와 부딪히는 애니까 세무를 쳐야겠죠. 원수와 더불어 문득 함성이 대진하여 매총병의 군마가 이르러 엄살하고 엄답이 거들거들 원수와 총병이 구하심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머지 과업을 달성한다. 자 근데 얘들아 확실히 봐봐. 요렇게 영웅이 등장하면 항상 전쟁이 끼거든. 전쟁이 끼면 분담 소설이 됩니다. 분담 소설이 나오면 확실히 얘들아 군대에 다 보니까 전쟁이 많아. 그리고 적병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겠죠. 그리고 직급 계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윗사람한테 부르는 거랑 윗사람이랑 대화할 때랑 이름이 계속 바뀌고 군대 특성상 이제 직급이 계급이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분담 소설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런 거 영웅 소설 그러면 거의 분담 소설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겠다 무조건 인물 관계도 정리 진짜 열심히 잘해야겠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 영어에서 히히히히 나오면 그 누군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 하잖아. 그 게임처럼 하셔야 돼. 똑같이 하시면 끝. 알겠죠? 나머지 문제 풀고요, 얘들아. 질의응답이나 틀린 것들 해결하도록 할게요.